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야. 아 근데 일단 많이 이제 궁금한 게 김용남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럼요. 아니, 대선 전에 입당했죠. 몰랐습니다. 소문을 좀 내고 다니세요. 개혁신당 의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민주당의 이제 전 의원이 된 거잖아요. 김용남 그렇죠. 의원은.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광고를 하죠? 그때 아니, 나름 왜냐면 광고를 세게 그때는 했는데. 이제 이런 거지. 그냥 이제 대선에서 이제 후보 지지를 한 것 정도만 알았지 민주당이 들어온 걸 잘 모르니까. 왜냐면 뭐 그냥 무소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입당까지 했다. 아, 예, 예. 연락이 와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 제가 표현하자면 이제 네, 저는 새터민의 입장이죠. 새 터미죠. 맞습니다. 그래서 새 터미한테는 원래 혜택을 좀 줍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이런 것도 지급하고 이러잖아요. 새 터미니까 정착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특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연락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도착을 해서 여야 아마 지도부하고 사전 환담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본회의장으로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시정연설은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아마 시정연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직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도착해서 국회의장과 대표단과 아마 환담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담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시정연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대신 그때 대독을 했죠. 그런 경우가 그건 유일하지 않았어요? 추경안도 아니고 정기 예산안 맞아요. 시정연설도 총리가 대독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된 거는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이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1년 예산안은 9월 초에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제출이 되죠. 네. 기재부에서 다 그 총괄해서 취합해서 이제 예산안을 짜서 네. 9월 초에 국회에 넘어오면 9월 초순에 예, 보통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도 안 안 오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대독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네. 가봤자 박수도 안 치고 뭐 그래서 안 간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확실히 예, 예. 그 보통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자, 어떤 뭐 과장이 됐던 부장이 됐던 뭐 팀장이 됐던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냐? 그 사람. 그렇지. 맞아요. 따지죠. 그 같이 옆에 부서의 부장 뭐 같은 하기 싫어하는 직급이 거죠. 아니에요. 어.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냐? 경쟁 상대는 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리 직전 전임자죠. 아, 전임자와 경쟁을 해야 네. 된다. 왜냐하면 실적이 바로 비교가 되니까. 네네. A 부장이 작년에 이 부서를 맡았을 때는 실적이 어땠는데 새로 온 B 부장은 맡아서 어떻게 됐다. 이게 가장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맞아요. 경쟁자는 옆에 부서의 같은 직급의 그 동료가 아니고 네네. 전임자인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기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임자가 워낙 형편없이 해놨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잘하는 거로.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전임자가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기저 효과뿐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고.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 안 했을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국민께 죄송하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당당히 참여했어야 한다라고까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배현진 의원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예. 딴 것도 아니고 네네. 1년 예산안을 정부에서 국회에 넘기면서 네. 그 예산안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짜였는지를 대통령이 와서 설명하는 설명해야죠. 자리인데 국민의 대표들에게. 네. 네. 그걸 안 하면 네. 아니
그렇게 할 바에는 대통령이 왜 왜 하는 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 8분 정도 남았으니까 먼저 여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됐지만 또 변호사 출신이시고 물론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추경 관련해서 얘기 들으려고. 근데 또 변호사 출신이지 검사 출신이고 또 윤석열 라인은 아니시지만 윤석열 후배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아니 그게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래.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기각하면서 그 판사가 썼던 말 그러니까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뭐 기각을 했다 이러는데 그건 원래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통상 네. 체포영장은 사실은 그 수사 대상자 모르게 해야 청구하는 되죠.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이른바 밀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을 비밀리에 발부받아서 그 체포영장 들고 잡으러 가는 거죠. 네네. 사실은. 네. 근데 이번 조은석 특검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할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불응했기 때문에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할 우려가 높다. 네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쳤는데 그렇게 되면 몰래 쳤어야 되는데 알리면서 쳤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좀 작전을 세운 거 아니냐. 선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네. 이게 특검에 의한 소환 요구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이 꽤 높았어요. 사실은. 아니 불러보고 안 나오면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잠적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야 소환 절차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네. 거기 그 집에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소환은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로 기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체포영장을 쳤다가 기각은 됐습니다만 지금 28일 날 출석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출석 시간과 관련해서는 기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9시에 나오라 그랬더니 네, 10시에 10시에 나오겠다고 나오겠다. 하고 뭐 비공개 해달라. 비공개로 불러라. 네. 뭐 10시에 나온다고 했는 거 다 알렸는데 뭘 비공개야. 10시에 나올 거 다 아는데. 포토라인 안 서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죠. 네. 서울고검청사에 네. 그 지하 주차장으로 네, 또 진입해서 들어가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올라가게 있는 해달라. 이른바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 그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뭐 일반적인가요? 어때요? 비공개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네. 피의자가 예를 들면 나 뭐 9시에 나오는데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내가 병원에 간다든지 뭐 이러면 모를까? 내가 10시에 갈 거예요. 또는 뭐 나를 비공개로 해줘. 이런 얘기를 요구하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요구 자체를 못 하고 네네. 가끔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출석 자체를 언론에서 모를 때 대중이 그럴 때. 모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가서 조사받게 해달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네네. 왜냐면 그때는 검찰청사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조용히 가서 그냥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이 경우엔 다 알아요. 토요일 날 뭐 9시야 10시야 하여튼 그러니까. 그 무렵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기자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카메라 앞에 안 쓰겠다? 글쎄 뭐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받아줄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만약에 그 특검 입장에서 그냥 9시에 나와라 이러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9시에 안 나온다. 네. 10시에 나온다. 네. 그러면 1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무리라고 봐야겠죠. 봐야 되고. 네, 기다려 주는군요. 네, 기다려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공개는 그거는 이제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청사의 사용과 관련된 네, 거기 네, 때문에 사실은 서울 고검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 지하 주차장은 직원용 주차장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차 타고 올 때 그 네. 차 번호 몇 번이야. 뭐 네, 그래서 확인해서. 미리 물어봐서 그 입력을 차단기 해야죠. 입력을 네, 해놓고 이제 맞아요.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없죠. 예. 직원도 아니고 뭐 그게 예. 관용차도 아니고 본인의 물론 이제 경호처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서울 고검 소속의 차량이 아니니까 입력 안 해주면 아니 그거 내려서 네. 걸어와라.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해야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뭐 재판도 지금 뭐 걸어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끝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특혜를 누린 거니까요, 네. 결국은. 그다음에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습니다. 네. 새로운 건으로.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예, 거죠. 예, 예. 이제 사실은 중요 사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네, 네.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이 6개월 내에 못 끝날 경우에는 추가 기소가 되면 그 추가 기소권으로 구속 연장을 해서 뭐 네. 1년 내지는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거 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주요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했었죠. 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이한 건 아니었다. 네. 근데 그 변호인단의 대응이 좀 논란이 되던데 막 재판하고 싸우듯이 막 하잖아요. 네.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도움 전혀 안 되죠.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마 형사합의 33부가 아닌 예. 25부 그러니까 예. 직위원 재판부로 병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야 34부 당신들 뭐 또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막 막 가는 거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다 병합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지 내가 보기엔 네. 변호인들도 정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고 그러면서 전부 무죄가 나올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적어도 네, 그렇죠. 사실은 전부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높죠. 그런 상황이. 그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측면에서 재판부는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 말도 조심조심 네, 원래 스럽게 그러잖아요, 하고. 다. 원래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네. 다 그렇게 해요. 적어도 자기 사건에 있어서의 네. 재판부는 예. 이른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는 숨도 크게 안 쉬는데 거기는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검사 활동을 했으니까 그 검사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재판부에 대해서 웬만하면 정말 최대한 존중하죠.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 들어서 개인적으로 김용현을 위한 재판을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게 아닌가. 그 그런 가능성도 생각도 충분히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방청객들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 방청객들은 뭐 가족 등 관계자도 있겠지만 일반 일반인도 방청객들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 그 방청객 중에는 정치 성향도 갈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김용현 내지는 내란 세력을 옹호 내지는 응원하는 방청객을 상대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내가 이렇게 세게 맞아, 나가는 맞아. 사람이야. 뭐 네, 그러면서 예.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들 중에 일부는 이른바 정치적 야망도 있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뭐 다는 뭐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수 일부 변호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선거에 네. 나간다든지 이럴 가능성. 왜냐면 이제 극우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또 막 칭찬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은 아직까지는 대통령 입장을 안 하고 있고 의원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10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시간은 10시가 됐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아우, 의원들이 빨리 들어와야죠. 그러니까요. 빈자리가 꽤 많아 보이네요. 왜 그러죠? 아직. 원래는 이제 미리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시 전에.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은 안 들어오네요. 그런가 보네요. 저쪽 거부를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이 오른쪽, 국민의힘 쪽 좌석인데 의석인데 예, 거의 없어요. 다 비어 있는데요. 그러네요. 일부러 안 안 들어오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하나요? 같네.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얼굴이 좌석에 다 비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건 말이 안 그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아니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예.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러 왔는데 네. 무슨 이유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의총을 하고 있나? 왜 그러지? 그러게 어디 네. 의총하면서 모여 있다가 네. 좀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래도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아니 그래도 10시에 시정 연설이면 좀 미리 들어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네. 시간을 잘 지켜야지 왜 이러는지 맨 모르겠네요. 왼쪽 끝에 국무위원들은 다 앉아 있잖아요. 있죠. 예. 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많잖아요. 상당수 저기. 있죠 아직. 특히 경제부처들은 예, 예. 뭐 물론 지금 네. 경제부총리는 공석입니다만 네. 대행 체제입니다만 네. 경제부처들은 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죠. 네. 지금 말 10시가 넘었는데 인재사 들어오고 있네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리미리 와서 앉아 있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의장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마 입장을 할 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의원들이 아직 다 착석을 안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무원석도 약간 좀 비어 있긴 하네요. 국무위원석도 좀 비어 있죠. 공석이 보이네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을 것 맨 같고. 앞에 이주호 교육부총리 지금 예.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얼굴이 보이고요. 예. 외교부 장관도 보이고 네. 그 옆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여기 지금 의원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자리에 앉고 정청래 의원하고 지금 인사를 하네요. 김민석 의원도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은 이제 아직 인준이 안 돼서 후보자 신분이죠. 예, 후보자 신분이어서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착석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입장을 해 시정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설득을 많이 할 걸로 보여져요. 추경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의원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준석 아닙니까? 누구요? 왼쪽 끝에 이준석 앉으려고 하는 그런 거 같죠? 예, 맞는 것 같네요. 안 본 지 오래되셨죠? 그렇죠. 만난 지는 꽤 됐죠. 자 이원식 의장이 지금 의장석으로 들어와서 착석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마 이제 개회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의장이 지금 이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426회 국회 2차 본회의 6월 26일 10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고요. 우원식 의장이 현재 지금 회의 진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들어볼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첫 연설이고 22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여야 정당에 오늘까지 예결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밀도 있고 원만하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총리 인준도 중요합니다. 여야 간의 신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곧 입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고요. 대통령이 지금 국회 입구 본회의장 입구 쪽에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 대통령이 곧 입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원들은 전부 앉아서 아마 일어나서 악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입장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옆에 계시는 의원들이 지금 일어나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추미애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이제 현재 원내대표, 방규백 국방부 장관 지명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 나누고 있고요. 전현희 의원도 옆에서 인사를 나눴네요. 네, 다들 이제 들어오는데 인사를 하고. 네. 왜냐하면 양쪽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국민의힘 저 옆쪽에 있어서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박선원 의원도 지금 인사하고 있고요. 진선미 의원도 보이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그다음에 김영호, 진선미 의원이고 김영호 의원, 김준혁 의원, 수원이죠. 한민수 의원, 노정면 의원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정복 의원도 인사 나눴고요. 이용기 의원 옆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뒤쪽에서 빨리 이렇게 이쪽부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보. 지금 이용기 인사했네 이용기 의원. 그다음에 이정은 의원 인사했고요. 전부 다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네네. 그 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그렇죠. 들어와서 시정연설을 끝내고 나갈 때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팀쪽 의원들이 들어있는 그쪽으로 퇴장을 하죠. 그렇죠. 국회 의장석에서 바라보고는 왼쪽으로 이제 퇴장을 하면서 네.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를 나누고 또 퇴장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죠. 근데 또 의외로 지금 인사로 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설하기 그럴 전에 또 이쪽으로 뭐 가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마 저쪽으로 이동해서 혹시 그냥 바로 가네요. 나갈 때 아마 그러면 그렇죠. 나갈 때 아마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연설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피켓팅을 누가 그러니까요. 아마 민주당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진보당 의원이나 아닐까 뭐 싶은데요. 자, 좌석 위치로 봐서는 네. 시정 연설을 잠깐 들어보고 중간중간 제가 얘기 나누고 다른 채널로 오마이TV 다른 채널로 시정 연설은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실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국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 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 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강간 애드리브도 하시면서 네.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편안하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나가십니다.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지영 의원 쪽하고 인사를 나누네요. 그래도 다 일어나서. 강명구 의원이 네. 마지못해 일어섰네요. 네, 그러네요. 끝까지 안 일어날 듯한 한지영 태도를 의원이고. 보이다가 네, 한지영 네. 의원이 먼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 일어나서 하네요. 그래도 앉아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또 악수하면서 일일이 일부러 안쪽에 앉은 분들하고도 인사하고 또 인사를 할 표정은 뭐 상당히 굳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인사를 하네요. 네. 지금 이제 임종득 의원이요. 임종득 오랫동안 얘기를 하네. 무슨 말을 그러니까 무슨 했을까요? 말을 귓속말로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국민의원들 계속 얘기를 잘하네. 안 할 줄 알았더니 뭐 이게 민원이 많은가 봐요. 누구야? 박수영 몰라. 의원인가요? 박수영 의원이요? 몰라. 뒤에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 대화를 오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예, 인용환 의원. 예. 자,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얘기를 계속 뭐 이렇게 말을 자꾸 시켜. 평소에는 안 했잖아요. 아까 할 때는 뚱하니 앉아 있더니 왜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시키고 그래요? 응? 국민의힘 이렇게 의원, 말 시키는 사람이 박정아 많아. 의원, 박정아 의원이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예. 다들 인사. 예.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하네요. 예. 이인선 의원. 예, 인사 나누고 있고, 나와서 인사하네 또. 야, 뒤에 나와서 인사 김성원 아니야? 김성원 의원은 의원은 나왔어. 그러고도 남죠. 예. 추경호 그러고도 나올 사람이 김성원 의원이군요. 일부러 나와가지고 안쪽에서 보셨죠? 네. 김석기 의원, 예, 원내대표죠. 이종배. 이종배, 네. 원내대표가 아니라 지난번에 그 위원장 했던 분. 예. 성일종 의원하고도 인사를 나눴고요. 네. 조경태 의원, 의원. 네. 인사하고 지금 국민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얘기를 많이 하네. 얘기를 그동안 하고 싶었나 봐요. 예. 다시 권성동 의원, 같이 공부했잖아요. 중앙대에서 중대 중대, 법대 고시반 예, 출신. 잘 아시는 분이에요. 윤상현 의원과 또 인사를 나경원 의원이네요. 또 대화 많이 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대화를 또 길게. 아니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오래 잡고 있어? 막상 잡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냐고. 네, 뚱 하고 앉아 있더니 그러니까. 악수할 때 되니까 그냥 난리 났네요. 이재명의 인기가 뭐 하늘을 치솟습니다. 국민의원들 서로 이제 악수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안 하니까 먼저 끊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네. 민주당 다시 왔네. 의원들 박봉근 서부로 이제 의원. 넘어온 다시 거였어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민주당 의석수가 의원은 많다 보니까. 숫자가 정말 많죠. 그래서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정성 의원하고 인사를 했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과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고 부승찬 의원 인사 나눴고요. 정동영 의원도 저기 있네요. 안규백 의원 다시 또 저 뒤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의원과 또 다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박찬대 의원, 정청래 두 분이 당 대표 출마자들 같이 인사, 세 명이 같이 하라고, 셋이 같이. 왜냐면 누구를 지지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팀, 원팀이다 이런 얘기하고 장경태 의원과도 인사 나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도 저쪽에 서 있고 나머지 분들하고 최고위원들하고 인사 나누고 이재강, 이현주 의원들과 한준호 의원과도 인사를 나눴고요. 열심히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뒤에 서 있고 서영교 의원도 지금 옆에서 인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나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그냥 미소가
천준호 의원 네, 인사 나눴고 지금 이제 쭉 인사 나누면서 나가고 있는 장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사를 하고 뭐 다들 인사하려고 아유, 나와가지고 뭐- 나오라고 서영기 의원 봤죠. 그러게. 나오라고 예. 나오라고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인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개혁신당은 아무도 안, 안 오죠. 나오네요. 안 나오죠. 아무도 안 나왔네. 나와요. 저쪽에는 이준석도 안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오고. 예. 그 맨 예. 그러니까 의장석을 바라보고 맨 왼쪽 앞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갈까? 가실까요? 네, 좀 봐야 되겠죠. 박주민 의원. 이수진 의원,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 전 무슨 의원이죠? 이름을 잠깐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저기서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게요. 저 이거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인사하려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다들 인사. 강선우 의원도 지금 이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죠. 조국 혁신당 의원들입니다. 지금 네. 조국 혁신당 의원들과 인사를 그러네요. 나누고 있네요. 네. 예. 지금 조국 혁신당 의원들 김준영 의원도 있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개혁신당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들도 앞으로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나왔죠. 뒤쪽으로 일부러 네. 인사를 하려고. 김종민도 있네. 김종민 의원이 보입니다. 김종민 앞으로 의원, 나왔네요. 무소속의 김종민 의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개혁신당 안 와요. 그러게 안 이게 말이 나오네요. 됩니까? 좀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지. 참 그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분들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지. 저기 뭐 용해인 의원도 왔잖아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지금 와 있고. 국회의원들과 지금 조국혁신당과 다른 야당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뭐 서로 이제 덕담도 하고 인사하고 이런 장면이네요.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개혁신당은 오지 않고 있다. 앞에 앉아 있겠죠 지금. 전혀 움직임 미동을 안 근데 해요. 확실히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음. 대통령 당선되기까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국회 활동을 최근까지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확실히 네. 분위기가 다른 것 기념 같아요. 촬영하고 있어요. 예. 기념 촬영을 하고 단체로 지금 조국혁신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야 이게 그 지금 대통령이 가지를 못 사진 찍고 오라고 지금 저 손짓하는 거 보시죠. 빨리 와서 사진 찍자고 사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명선 의원이 지금 사진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화이팅 외치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팬미팅 하는 것 같아요. 김종민 사진 찍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1대1 야 이게 아니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1대1 그 김종민 단독샷인데요. 예, 황명선 의원, 김종민 의원은 예전에 이낙연 쪽에 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야 진짜 세월 많이 바뀌었네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본회의장 나가고 있는 장면이죠. 예. 아직까지도 뭐 다들 악수하려고 박수 치고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본회의장 이제 자리를 앉습니다. 야 진짜 나가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가장 앞거는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의원 아시잖아요. 김종민 의원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복당을 시도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 복당을 시도하다가 안 됐는데 됐죠. 마음만은 여전히 복당을 하고 싶어하는 것 그래도 같아요. 대놓고 기념 촬영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네. 대통령이 와도 네. 그냥 약수하고 지나가지. 그 국민의원 아까도 같이 말씀드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에는 뚱하니 앉아 있다가 악수 시작하니까 대화를 시작하죠. 임종득 네, 의원부터 네. 보셨죠? 아니 그래서 네. 사실은 임종득 의원은 이래저래 지금 본인도 그렇죠. 어떤 최혜병 특검 거기서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고 상황이죠. 그동안 상임위나 이런 데서의 발언 내용에 볼 때 약간 폭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죠.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예.
궁금하긴 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 탄압입니다. 저는 좀 빼주시죠.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뭐 어떤 얘기를 했을 건데 그리고 나서 다른 국민의원들도 대화를 시도를 그러니까요. 많이 했잖아요. 말을 길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은 그 인상 쓰면서 그냥 무표정하게 악수만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웃으면서 대화를 건넬 정도면 속으로는 내심. 그러니까 지역구원들이 보고 있고 뭐 지지자들이 보고 있어서 박수는 안 쳤지만 속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비교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고 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 내지는 지난 직전 대통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뭐 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너무 이 모든 면에서 수준 차이가 나서 그리고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그런 맞아요. 거죠. 음. 아니 야당 의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회를 아예 무시했단 무시했죠. 말이에요. 네. 무시하고 저 여의도에 저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놈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어떤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저 국회의원 놈들 말이야 쓸데없이 모여갖고 헛짓거리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일 헛짓거리는 본인이 정작 많이 하면서도 생각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대놓고 무시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일단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도 야당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 전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존중의 태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 그 부분은 뭐 본인들이 비교해도 이거 정말 다른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안 쭉 들으셨는데 주요 내용들 들으면서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셨어요? 추경안 내용 중에. 일단은 네. 뭐 예상했던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거 어렵다. 그리고 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 사실은 중간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애드립이 꽤 맞아요. 많이 애드립이 들어갔어요. 준비된 원고에는 예, 예. 없던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지금 민생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취약계층하고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까지가 준비된 원고였는데 네. 거기에 즉석에서 부과된 내용이 뭐냐면 이러면 금융도 취약해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애드립으로 넣었어요. 넣었죠. 보니까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최근에 보면 특히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에서의 연체율 내지는 부실채권 비율이 그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서민이 어려워지고 또 가게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주로 그분들이 이용했던 금융기관 제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의 5대 은행 뭐 이런 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신 이자율은 좀 높았던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 저축은행이라든지. 신협 이런 데가 일단 먼저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힘들어지면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힘든 가게를 돕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결국에 이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까지 꾀하는 것이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즉석에서 붙었고요. 이루어졌고. 제가 네.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역시 실용입니다. 실용. 아. 네. 실용을 담은 거다. 이게 지금 어떤 이념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꼭 네. 필요한 것만 담았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고 띄었다. 그리고 네. 추가 경정안에 대한 설명, 뭐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SOC 투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사실은 그 SOC 등 이제 그 투자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이외에 더 큰 규모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른바 AI 펀드 AI 100조로 펀드. 네. 뭐 지금
100조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100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그거는 정부 예산보다는 정부나 어떤 공적 자금에서 모태 펀드가 지원되고 예. 민간에서 투자가 되는 뭐 아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펀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0조라는 돈이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오늘 지금 30조 5천억짜리 맞아요. 추경하는데도 야당에서 뭐 정부 부채 얘기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조는 정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펀드로 해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SOC 등 투자 관련해서 AI하고 중소기업, 네. 벤처, 모태펀드 요 부분은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소각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고요. 있었죠. 그래서 예.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7년 좀, 이상 예, 하는 거죠. 정리해 주는 네. 그리고 역시 음. 이 부분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부채 비율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할 말이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시정연설안에 담겨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그게 겁니까? 뭐냐면 네. 2023년, 맞아요. 2024년 네. 세수 결손이 80조가 80조다. 넘었다. 네, 그 얘기도 이건 했죠. 이 얘기하면 예. 국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예. 세수 결손을 80조 이상 내면 결국엔 그 세수 결손은 뭡니까?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예상했던 세수가 안 들어왔으니까 왜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죠. 엉망이 되니까 네. 세금이 덜 거친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거는 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채 발행하면 그게 빚이지. 그토록 비난하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대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23년, 24년 두 해만 해도 80조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입 그 경정이 10조가 조금 넘는데 네.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직전 2년치의 세수 결손이 80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내용을 이해한다면 네. 국힘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말이 없는 없죠. 부분이에요. 이 그러니까요. 부분은. 그러니까 국힘이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게요. 이 얘기는 쏙 빼요. 나라 빚이 늘어났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만 해.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사실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 우리나라가 아주 잘 방어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시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 지금 말씀 80조 이상의 세수 결손 이상이어서 그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계속 나라 빚이 올라갔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건 쏙 빼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나라 빚이 많은데 또 추경을 하니 이러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면 사실 야당은 할 말이 말이 없죠.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을 많이 해요. 할 말이 뭐 없어야 되는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그 소각하는 거예요. 장기 연체 채권 소각하는 건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인가요?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쌓이면 결국 금융기관도 타격을 얻는 거 아니에요? 계속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아니 뭐 이제 탕감을 해주면 그거는 이제 이른바 결손으로 확정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죠. 부실채권을 계속 들고 있느냐 네, 아니면 아니면 아예 이게 결손으로 그냥 처리해서 처리하느냐. 끝내느냐 예. 상각해서 끝내느냐 이른바 배드뱅크라고 해서 네. 그런 부실채권을 한 군데에서 모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여전히 네. 채권으로만 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렇죠. 그냥 이거를 손실 소각해버릴 처리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회계 처리의 문제입니다만 다만 금융기관의 입장을 떠나서 7년 이상 장기간으로 그 빚을 못 갚아서 제대로 된 재기를 꾀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비차치 한번 하고 끝내는 거죠. 채무 탕감 받고 네네. 처음부터 다시 다시 시작할 시작하는 수 거죠.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특히 소규모 채무 탕감은 간간히 실시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예측치로 작용해서 이른바 모럴 해저드가 좀 더 심해진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는 지난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3년 정도 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로 인한 그 원인이 컸고 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된 경기 침체 네. 뭐 결정적으로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요식업 하는 네, 분들은 1년 12달 중에 정말 절반은 12월 장사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거죠. 나머지 11월 동안은 나머지 절반 장사하는 예, 거고 예. 12월에 이른바 대목을 보는 건데 작년 12월에 대목을 완전히 뭐, 날려버렸단 놓쳤죠.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 비상기업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예. 지금 국가 책임이 커요. 맞아요. 물론 정부는 바뀌었습니다만 예, 예. 이전 정부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경기 침체와 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네. 국가 책임이 큽니다.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무탕감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캠코라는 거 있잖아요. 예. 캠코에서 이거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는 방법. 예를 들면 5% 정도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부실채권, 네네. 그 NPL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 액면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리하면 네. 그걸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캠코나 어디나 네. 그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 사실은 얼마라도 돈을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네. 추심을 해야 돼요. 추심을 해야 돼요, 그거를 또. 추심의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면제를 해줄 수는 없고. 그걸 사다가 완전히 태워버리면 소각해버리면 네. 그 5%는 완전히 손실로 잡히는 그렇게 거잖아요. 잡히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글쎄, 근데 캠코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예. 이른바 그 최근 몇 년 동안 그 고이자를 거치면서 금융기관 특히 그 시중 5대 은행들이 네. 그 예대 마진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KB나 신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네, 맞아요. 그런 이익을 뉴스 가장 많죠. 많이 냈죠. 네, 맞아요. 뭐 수십억씩 그러니까요. 그 이익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글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은 이익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비판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이게? 그건 근데 아니, 사실은 예. 이자 장사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데 그런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건 금융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까? 그냥 놔둬. 금융의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에요. 예를 들면 특히 이자 장사가. 그러니까 사회환원처럼 예를 들어서 사회 기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죠. 네네. 예. 너무 금융사 편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까? 금융사 편드는 게 아니고 네. 금융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 주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가는 근데 주가가 지금 계속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은 사실은 힘들잖아요. 왜냐면 뭐 전쟁도 그렇고 원유고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지금 타고 그렇죠. 있어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상시적 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왜 상승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밝아졌다.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기대감 내지는 그런 그런 게 거로 있죠. 경제 전망이 밝아지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거버넌스가 개선될 거라는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이익을 더 많이 낼 거야. 물론 그런 업종도 있어요.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올라간 것은 네. 앞으로 주식 갖고 지배주주 측이 장난치지 못할 거야. 함부로 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돌리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분할해서 중복 상장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게 줄어들거나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주식시장의 안정화, 주식시장이 투명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감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네, 네. 그 시정 연설에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 뭐 네. 그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아까 네. 제 기억에는 네. 그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투명해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예를 들면 주식을 통해서 많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원들이 들어오게 네. 되고 그걸 가지고 R&D 투자를 하든 아니면 네. 새로운 공장을 짓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연관성이 그럼 상당히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투명하는 결국 경제 성장까지 이어지는 소득이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 네. 그런 회사 많아요. 우리 그 증권 시장에는요. 네. 좋은 회사는 많아요. 아 그래요? 좋은 주식이 드문 거지. 아 회사는 좋은 회사가 네. 많은데 주식이 드물다. 이게 무슨 주식이 의미예요? 좋지라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예를 차이예요?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1년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3천억 정도 내요. 네. 근데 시총은 1조밖에 안 돼. 근데 그동안 계속 이익을 많이 내면서 그걸 사내 유보를 많이 시켜놨어.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배당도 안 있는 배당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계속 쌓아놨어.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계산해 보면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순자산이 5조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시가총액은 1조야. 그리고 1년에 3천억씩 꾸준히 이익을 내. 이런 회사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오. 주가가 형편없이 싼 거죠. 오. 근데 왜 싸냐? 왜요? 배당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누가 주식을 투자를 사면 하냐고. 뭐해요? 그러니까요. 소용이 없는 거지. 주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네.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그 배당도 활성화하고 그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면 이걸 소각해서 주식수를 계속 줄여주게 만든다. 뭐 이러면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오르겠죠.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지금 시총이 1조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회사 돈 쌓아놓은 거는 안 건드리고 네. 어디다가 투자를 하려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억을 투자를 한다. 네. 5천억을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한다. 그게 신주 발행이 됐던 아니면 회사채 발행이 됐던. 그러면 이건 어려운 문제죠. 불가능해요. 시총이 1조밖에 안 되는데 시총의 절반 금액을 유상증자를 한다. 그건 신주 불가능하다. 발행을 한다. 난리가 나지. 불가능하죠. 근데 근데 그러면 이게 정상화돼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그러면 자산이 순자산이 5조면 적어도 시총이 5조는 돼야 될 거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맞아야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정상화 과정을 지금 하나 둘씩 밟고 가는 건데 정상화돼서 적어도 시총이 5조다. 네. 시총이 5조인 회사가 5천억을 추가로 조달한다? 그건 문제가 없죠. 이건 그렇게 네, 어려운 네, 문제는 네.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네, 네. 다만 회장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회사 주식 나 이거 못 파는 주식이야. 어차피. 네. 갖고만 있다가 내
아들한테 또 물려줘야 물려주고. 되는 거는 네. 나는 이거는 뭐 이게 올라봐야 뭐 1조든 5조든 네, 나는 아무 이거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고 네. 차라리 그냥 그 5조가 되면 내 그 만약에 지분율이 30%다 그러면 1조일 때는 3천억 가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시총이 5조가 되면 1조 5천억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만 엄청 많아져. 이런 입장에서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예. 예, 근데 예. 회장님의 이해관계하고는 달라지는 맞는 거지.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근데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걸 정상화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배당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권 행사가 되는 거를 막는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기본 네, 추진 그거고. 그럼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의 그렇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들은. 네네. 그게 선언적인 규정, 가장 총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진을 감독하는 입장인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을 땐 적어도 대주주 맘대로 못 뽑게 하자.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30%더라도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까지만 유효표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다른 소액주주들이 적어도 감시자를 뽑을 때는 다른 주주들의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고. 네. 또 이사를 선출할 때 적어도 소수의 이사라도 소액 주주들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네. 집중 투표제를 투표제를 하자. 실시하자. 예, 예.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상장 회사라면 주총에 꼭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주총회 할 수 있게 하자. K보트로 이렇게 네, 네. 모바일로 할 수 있게 수 하자. 있게.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 들고 있는데 네. 수원 영통에 있는 그 삼성전자 본사까지 갈 수는 그럴 없잖아요. 수는 없죠. 10주 갖고 네, 그거 있는데 그거 투표하러. 투표하러. 네, 그러니까 네.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하자. 의무화하자. 뭐 이런 등등의 개혁 방안이 쭉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차근차근 실현이 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네. 코스피 5천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찍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럼 기업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들의 이해를 반영하니까. 국민의힘. 회장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막아라 뭐 하냐 니들 이거 막아야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 국힘에 있을 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예, 예. 저는 그때도 이제 뭐 제가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네. 회장님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회장님들 생각만 대변하는군요. 대부분 그래요. 아주 소수. 예. 그래서 한 몇 명, 네. 한 서너 명은 이제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요. 아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소액주들 많을 텐데. 있죠. 그거 안 따지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를? 그런 걸 좀 따지고 투표를 하셔야지. 아니 일단 네. 우리가 보통 1,400만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게 그거는 얘기하죠. 이제 코로나 때 코스피가 3,300 찍을 때 그때 뭐 없던 그 주식 계좌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그 네. 총합이 1,400만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주식 계좌에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7,800만은 넘을 거예요. 네. 1,000만 가까이 그 주식 투자를 할 텐데 그 중에는 그 기호 1번을 찍은 분도 있고 기호 2번을 찍은 분도 있을 있겠죠. 거예요. 네. 1,000만 명의 그 동학개미 중에는. 네. 근데 기호 2번을 찍은 분들도 최근에 정말 네. 효능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뭐 올라가니까? 내 주식 계좌가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 네. 플러스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오늘은 조금 주가가 조정받는 날인 것 같아요. 네네. 주가라는 게 뭐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오르다가도 조금 조정받고 그러다가 또 오르고 이런 건데 지금
대선 끝나고 얼마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400포인트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달도 안 됐다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엄청. 그러니까 2번 찍은 분들도 네. 야 1번 돼서 내 주식 계좌는 좋아진 거예요. 효능감은 좀 느끼고 있을 거예요. 효능감 느끼고 있다. 네.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또 2번 찍는 거 아니에요? 다음 어떻게- 투표에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야 그러겠죠. 무엇보다도 네. 나 부자 만들어 줄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내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그게.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정도 1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결국 1년 안 실제로 남았죠. 보면 왜냐면 4월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면 네. 다음 지방선거도 뭐 결국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아니 내년 지방선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새 정부 들어서서 1년 되는 시점 정도에 치러지는 그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시선거인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많은 분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1년 이상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해봐라. 예. 밀어주자. 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 주식 관련해서 정말 동학개미들이 느끼는 효능감 같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야 될 때는 2028년 총선이에요. 2008년 총선. 왜냐하면 그때는 정권이 들어서고 횟수로는 4년 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른바 정권 심판론 아니면 그런 중간 게 있을 평가의 수 있죠.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정말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번 대선에 2번 찍었던 분들 중에도 야 지금 만 3년 정도 됐는데 내 주식 계좌가 이만큼 불어났어. 이재명 정부가 나 이만큼 부자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 그러면 국회의원 총선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죠. 어느 쪽을 지지했을 때 나에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저는 2028년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2028년 총선에 김용남 의원도 도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열심히 위해서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주가가 계속, 계속 올라야 돼요. 되고 5천까지 또, 가야 돼요. 또, 5천 가야 돼요. 개혁 과제들이 다 그 예, 완성이 저항을 이기고 그럼요. 완수돼야 완성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한 시간 11시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봤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어서 같이 듣고 평가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참 재밌었고요. 김종민 의원의 개인 기념 촬영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저희는 이제 1시간 12시부터 저희가 박찬대 지금 전 원내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시에 다시 돌아오니까 기다리시고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시정연설 들으시고 1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